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매일 6시 30분부터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고요. 방송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여의도 오셔도 돼요. 이 시간에요? 네. 그 앞에 또 김밥도 판다고 하니까 김밥 한 줄 사셔서 여기서 이제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나다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이 또 연일 올라서 우리 교수님 표정도 편안하신 것 같은데, 자,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하죠. 네, 시장은 부사장님께서 오늘도 좀 올라갈 것 같다고 이렇게 마지막 멘트 하셨는데요. 네. 그대로 이틀 연속 좀 반등 일단 성공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주식시장에서 수급도 좀 안정적인 계속 흐름이 있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 하나는 역시 코로나19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또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 직후 흔히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주가가 크게 떨어진 거부터 시작한 거고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여하튼 오늘 FDA에서 파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긴급 승인, 이제 집에서 좀 받아갖고 집에서 먹고 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가 긴급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안전한 심리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역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주식시장으로의 펀드라든가 ETF의 자금은 계속 유입된 겁니다. 혹시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은요, 미국에서는요, 펀드랑 ETF로 매년 평균 어느 정도로 들어가냐면 매주 50억 달러가 꾸준히 올해 들어왔습니다. 50억 달러로 하면 쉽게 해서 6조 원이란 돈이 그냥 꾸준히 들어오는 건데, 지난주에는 역시 팔자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 규모가 무려 350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대비 7배 정도 들어오면서 3개월 만에 최고치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이제 연말이라서 어떤 우리식으로 보면 개인 연금이나 이런 계좌에 한꺼번에 이제 마지막에 돈을 넣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안전판 역할을 한 거죠. 물론 내년도에 대한 수익의 계산 등등 있겠지만 그런 것들과 어우러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FDA에서의 긴급 승인 이런 것들이 모두 시장에서는 호재 인식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역시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유가가 이제 72달러 수준을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이 블랙 프라이데이 직전 추수감사절에 전 미국에서의 어떤 휘발유 수요 늘어나서 80달러 간다 이런 거 했었지만 75달러에서 오히려 훅 떨어져서 60달러 초반까지 잠시 왔었던 것인데 72달러까지 회복된 것이 시장에서는 큰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10년물 금리가 오늘 1.46% 수준까지 회복된 것이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것이 오히려 미국 달러가 조금 안정되는 흐름. 물론 여전히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미국 달러가. 그렇지만 달러 인덱스가 96포인트 수준으로 움직인 것은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금값 자체도 전 1,800달러 수준으로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이 소위 뭐랄까 완전히 좀 안전된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있겠고요. 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 공포지수인데요. 변동성 지표인데 종가로 보면 18포인트 정도로 끝났는데 여하튼 20포인트 여전히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여전히 아직까지 소위 마음을 놓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유가도 봐주셨고 지금 10년물 금리도 봐주셨는데 그 다음 차트 이거는 뭐죠? DXY 찾아봤는데 이건 종목은 아니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그거 달러지수입니다. US 달러지수. 달러지수. 그럼 달러지수나 금값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US 달러 지수도 상당히 높은 구간에 와 있거든요, 아직까지. 물론 조금 이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달러가 그렇게 높겠습니까? 뭔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달러를 찾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실 미국 사람은 별로 안 느끼지만 우리나라 그리고 해외, 미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불안할 때 보면 금이라든가 달러를 찾는 것은 승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PB분들, 강남에서 일하신 PB분들 은행에서 보면 요즘도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문자나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미국 달러 통장 하시면 무슨 혜택 준다, 뭐 세금 혜택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가 전세에 똑같은 수준인데 그래서 어찌됐건 달러가 많이 올라간 거가 분명히 하나의 요인이 되겠고요. 또 반대로 보면 금값이 1,800달러를 다시 한 것도 여전히 시장에서 여전히 뭔가 불안을 느낀 사람은 여전히 꽤 많다라는 그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다라고 해석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값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뭐 요즘에 사실 뭐 금리 빼고 안 오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 연봉도 안 올랐잖아요. 올려주세요. 올리셨나 봐요. 올려주세요.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빅테크가 살아나야지 주가 그쵸.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빅테크가 예. 또 뭐 그렇게 많이 죽지도 않았잖아요. 교수님 많이 죽었습니까? 빅테크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서 크게 물렸다. 그리고 애플도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보고 아침 보스 시간에 보고 부사장님이 애플 좋다고 얘기하고 어저께만 하더라도 애플이 뭐 사야 될 이유 몇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애플을 최고점에 사신 분은 입장에서 보면 유유하시는 거죠. 애플 때문에 크게 손해났다. 마이크로소프트 다들 좋다고 뭐 이학용 교수도 얘기하고 온갖 출연진들이 다 얘기하는데 이거 뭐냐? 미국 주시장도 메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도 긴 흐름에서 보면 지금 고점 대비 약간 떨어져 있지만 손을 한 번 뻗어 갖고 약간 부족하였고 손을 두 번 정도 뽑으면 다시 고점에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거래일수가 뭐 5, 6일밖에 남지 않아서 올해 안에 다시 최고가를 터치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시장은 상당히 다시 고점 수준에 다시 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고요. 사실 알파벳이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은 진짜 이번에 2조 달러를 넘지 못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밑에 와 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 하루에 한 3, 4%만 올라가면 사상최고가에 이제 터치하면서 2조 달러에 올라갈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물론 제가 지난주에 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여기 캐나다 섬 보여드렸던 기업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소위 팡 플러스라는 인덱스가 있고요. 네. 팡 플러스를 3배짜리를 하신 분은 FNGU라는 것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방송을 보시면 뜨끔하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거를 계속 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FNG. 이런 분들은 지금 부사장님이나 저 때문에 다른 분 때문에 이거 좋아서 샀는데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수익률을 3배짜리 한 분들을 보면 지금 고점 대비 한 15%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속상하시지만 한 배짜리나 꾸준히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빅테크의 안정적인 흐름을 일정 수준 갖고 하시거나 지수를 꾸준히 갖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여전히 주가 아무리 누가 변동성이 있고 누가 떨어진다 뭐 아무리 겁을 주더라도 저는 왜 그렇게 겁을 낼 일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우리가 이제 연말 맞이하면 사실 좀 긴 안목으로 그렇죠. 내년 시장 뭐 빅피처 그려보잖아요. 네. 교수님, 네네. 교수님 그래서 준비한 그림이 있으시잖아요. 이 그림 아주 재밌는 그림입니다. 사실 네. 마켓워치에서 어저께 나온 그림인데요. 2022년 경제는 어떤 모습인가. 물론 경제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3프로나 이런 데서도 경제학자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를 나와서 내년도 전망 얘기를 3프로 시간에 꽤 많이 이코노미스트를 나와서 전문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너무 어렵게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GDP가 어쩌고 뭐 무슨 투에 좀 들어도 머리 아픈 얘기가 많이 하는데요. 전 이 그림 한 장으로 마켓워치에서 얘기했고 사실 이 그림 하나로 수많은 정말 어렵게 얘기하고 학식이 많고 지식이 높은 정말 이코노미스트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고 보는데요. 전 이 그림 한 장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한 그림은 딱 이 네 가지 플러스 알파 몇 개 있겠죠. 오미크론, 물론 오미크론 그 다음 것이 또 나올 수 있겠죠. 내년에 고물가, 하이 인플레이션은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것이 되겠고요. 오른쪽 밑에 보면 rising interest rate, 금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뭐겠습니까? 사실상 보세요. 우리 여돈 대표님이나 앵커님이나 우리 부사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저다 마찬가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올린다?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는 얘기입니다. 뭐 0.2건 0.1건 안 하는데 딱 느끼는 것이 대출금리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출금리가 우리나라도 모기지금리가 어쩌다. 그러니까 모기지금리가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내년은 비거 페이체크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르겠으나 미국에서는 어찌됐건 내년에 자기가 월급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지금요. 이 네 가지가 전반적인 미국 경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딱 단면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한 5가지, 6가지입니다. 바이러스가 여전히 내년에도 보스라는 겁니다. 내년에 모든 걸 다 떠나서 뭐 시장이 어쩌고 이익이 어쩌고 뭐 인플레이션 어쩌고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보스라는 겁니다. 보스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목줄을 짚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역시 바이러스가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양책과 정부 보조금 시대가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정부 보조금 받고 다양한 부양책으로 내가 이제 일 안 해도 되던 시대는 끝나가고 이제 자기가 저축을 다 쓰고 나면 이제는 일할 사람이 조금 늘어나겠다는 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2%가 목표치였는데요. 내년에도 한 4% 정도 인플레를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말씀드렸던 모기지금리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모기지금리 때인데요. 현재 3% 수준인 모기지금리가 내년에 3차례 정도 기준금리 올라가 따라서 한 3.75나 4% 수준. 그러니까 4% 수준까지 모기지금리가 올라가면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동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 부족 사태는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것이 되겠고요. 내년에도 제가 현재 여기 와서 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이브리드 워킹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 상황에서 꼭 사무실에서 일해야 되는 직책은 여전히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어떤 식당이 됐건 카페가 됐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쪽은 사람이 구하기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다 바뀐 겁니다. 이제는 굳이 왜 내가 직장에 나가야 되는 거가 전반적인 세상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임금의 상승이죠. 임금은 계속해서 내년에도 오를 것인데, 저도 이번 통계를 처음 봤는데요. 금년에요. 5% 정도 임금이 올랐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물론 저나 부사장님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지만 5% 정도 임금이 올랐다는 것인데, 과거 연평균 12%밖에 안 올랐는데 내년에도 임금 상승의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가만큼 그만큼 다시 뭔가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이제 재미나게 표현한 건데, 현재 인식하지 못하는 변수가 또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노벨, 경제학상을 했건, 대단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건 간에, 누구건 간에 작년 이 시점에 딱 12개월 전에 공급망 이슈를 얘기했던, 전망했던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6.7, 6.9까지 가는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을 예측했던 경제학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맘쯤에 저희가 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수많은 변수가 또 나올 것인데, 결론은 뭐다? 내년이나 올해나 마찬가지. 우리가 예상했지 못했던 변수는 계속 나오고, 제가 좀 시장을 다른 쪽에서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결국은 다양한 변수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실적이다. 실적 외에는 다른 것들은 늘상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워하거나 더욱더 겁먹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변수를 근데 또 꼽자면 사실 늘 나오는 게 미국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 대비해서도, 그리고 전 세계 다른 국가 대비해서도 항상 좀 레벨이 높잖아요. 많이 그 올랐다.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있고요. 그런 그것도 좀 부담도 있죠. 변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미국 주식 저희 미치다 회원과 잠시 또 산책을 같이 만나서 했는데요. 달이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그분도 지인한테 미국 주식 왜 안 하냐 그러면 그분도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도 많이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만 너무 올랐다는 얘기 하는데요. 미국만 너무 올랐다는 것을 제가 우연히 최근에 그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아주 상대 강도인데요. 미국 외에 ROW랑 비교하는 건데, ROW는 Rest of World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대비 미국의 상대 강도인데,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건 맞습니다. 마디마디, 특히 최근 10년만 보더라도 2015년, 16년,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잠깐 미국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건 분명히 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미국의 상대 강도는 지금 13년째, 리만 사태 직후부터 추세적으로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물론 올해가 이제 끝날 거, 내일부터 앞으로 5년 동안, 10년 동안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약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전망할 수도 있고 또 다시 기다릴 수는 있겠으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기다리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부사장님 전화 늘 강의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주부터 시작하고 나서 고민하는 게 낫지 않다. 한 주도 안 하고 나서 미국이 계속 너무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라는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지나친 기대, 지나친 우려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13년째 미국은 상대적으로 강했다. 내년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강한 미국 시장 내에서 우리가 또 종목이나 그런 섹터를 선택할 때 기준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가장 네네. 강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분들도 계시고, 네. 좀 많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섹터에 그렇죠. 관심 그런 거 가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들 계시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저 투자자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지수를 저희가 자주 얘기하면, 지수 갖고 뭘 돈을 버냐고 하면서 종목을 잘 찾는 분들 나오잖아요. 종목 잘 찾아서 지수 대비 아웃퍼폼, 지수 대비 더 수익이 나면 그만큼 행복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올해만 하더라도요. 지수가 한 23%, 25% 올라갔는데 S&P 500의 평균 중간값은 훨씬 한 4포인트에서 5%포인트 모자랐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수를 못 이긴 종목이 절대 다수라는 겁니다. S&P 500 안에서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주린이 분들, 성학개미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저는 늘 강조드리지만 최소한 3개월 아니면 6개월 동안은 지수만 갖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이기가 쉽지 않고 종목으로 지수를 이긴다? 저는 웬만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늘 여유를 갖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래도 저래도 올라도 고민, 내려도 고민이신 분들도 그렇죠.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거 미국 시장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네. 분들을 위해서 또 해안을 주셔야죠. 네, 이거는 사실 제가 늘 자주 궁금했던 부분이고 많은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뭐 걱정의 벽이라든가요, 그 벽이라든가 그리고 주식을 팔아야 되는 5만 가지 이런 그런 그래프를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 그림을 우연히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제목 자체가 기다리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기다리는 것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크냐는 것인데요. 이 그림 제가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그냥 간단하게 한글화 했습니다. 제가 직접 번역했는데 이거 필요하시면 그냥 캡처 떠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2008년 그때요. 리만 사태 때 직전에 100% 현금화한 아주 행복한 분이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 주가 좀 내리면 더 내릴 것 같고 조금 반등하면 아니야 이건 가짜 반등이다. 또 내릴 것 같고 또 내릴 것 같다 해서 13년째 기다렸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자체가 주식을 팔고 살 시점을 못 들어간 건데요. 약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도 듣고 저점 테스트가 또 할 거다. 이번 조정은 진짜 클 거다. 아니면 큰 조정이 지금 사는 건 아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작년에 팬데믹이 나오면서 저도 처음 봤고 부사장님도 처음 본 그런 2주 만에 35%가 급락하는 시점에서 이번엔 진짜 다르다. 엄청 떨어질 거야. 특히 이번 9월, 이번 12월에도 들어와서도 11월 말부터 다음 약세장까지 진짜 기다려야 된다. 곧 더 떨어질 거다. 내년에는 진짜 지금보다 한 15%, 20% 떨어질 거란 그런 걱정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기다림은 많지만 이 그림에 의미하는 것은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한 주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도 김밥을 너무 오래 기다려갖고 빨리 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김밥 하나라도 먼저 네, 그러니까요. 맛을 볼 수 있는 시간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저 교수님 보내드리고 가야죠. 네. 오늘도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현 교수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오늘은 김밥으로 시작해서 김밥으로 끝나는 방송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아침은 늘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럼요. 예, 아침 네. 챙겨 드셔야 하루가 또 상쾌하게 예, 시작할 그렇습니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준비된 소식 모두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얼른 김밥 먹으러 가도록 할게요. 잠시 후 3분 뒤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후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추가로 150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애플 주식 보유 중에 급히 자금은 필요한데 주식 처분은 싫다면 방법은? 전 세계 ETF를 레버리지 효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고민들 글로벌 스탁론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